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오민혜 변호사입니다. 사실 발제문의 내용을 많이 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이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실 것을 기대하고 저도 준비한 발제문으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고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또 관련 재판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서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정을 하면서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 중에 상당수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추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한테 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괜찮은 법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없어져야 할 법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수사와 그리고 기소 과정을 보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는 길게는 10년 이전의 사안까지도 혐의의 내용으로 삼는데 이전에는 통일부에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남북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취득한 표현물이나 아니면 북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서 받은 표현물 등의 경우에도 몇 년이 지나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별개의 문제이고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되기도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논의되고 실제로 적용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검찰청에서 확인했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일정한 양상 없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사건 수의 변화 정도와는 다르게 실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수는 2013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통계만으로는 사실 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2013년 이후에 실제 기소되는 경우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긴 하지만 재판에 이르는 경우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인데요. 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되거나 아니면 내사를 통해서 수사에 이르는 경우는 현 정부에서도 늘어났다는 사실은 남북 대화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에서조차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생각과 표현을 통제하고 여전히 자기 검열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 당시부터 그 집행기관의 악용과 그리고 정치적인 오남용이 있을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앞서 의장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고 이러한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법이 지금까지도 계속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있는 양상을 좀 보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국가보안법 조문을 어떤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사실 북한을 직접 언급하는 조문은 없는데 이 법이 북한과 관련해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형법에도 이런 국가의 존립의 위해를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서 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른바 이중적 지위론을 통해서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고 그래서 별도의 법으로 북한과 북한 주민 자체를 일단 처벌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경우에만 다른 경우와 다르게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도의 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의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분단의 현실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극복해야 할 상대방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시도조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외환죄 관련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규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라는 별개의 법률로 다른 누구도 아닌 분단의 상대방을 그것도 국가가 아니라 단체로 규정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이 아니라 적으로 보고 북한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행위조차 처벌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을 보면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라고 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신과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헌법상 기본 원리로 정하고 있는 헌법 4조 그리고 곳곳에 헌법 곳곳에 담겨 있는 평화 통일의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분단의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고 이를 전제로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내사와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최근에도 과연 국가보안법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제정 당시에 제기됐던 우려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관련 혐의에 대해서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는 것부터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그동안 알려졌던 사건들도 많이 있지만 몇 해 동안 내사를 진행하다가 피의자로 소환 통보하고 그리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대학생 때 있었던 일들을 이유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힘든 군 입대 이후에서야 조사하고 바로 기소까지 이어지는 일도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등에게 경찰청 보안수사과에서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를 하겠다고 통지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출석 요구서에는 참고인인지 아니면 피의자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었고 왜 출석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훨씬 이전의 활동을 문제 삼고 있는 등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서 불응시에 체포하겠다고 하며 사실상 출석을 강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되어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찰청 보안관리과에 의하면 물론 이제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200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들 중에서 20건 정도가 있었는데 실제 혐의 사실을 출석 요구서에 기재해서 통보한 경우는 한 절반 정도에 불과했었고 그리고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려는 경우에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하면서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구두로 설명만 하는 경우가 8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혐의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이 누군가를 소환해서 조사할 경우에는 어떤 혐의를 이유로 당사자를 어떤 신분으로 소환을 하는 것인지 문서로 통보를 해야 하고 이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혐의로 어떤 지위로 소환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로 조사를 강행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개인에게는 위축 효과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 조사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불안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개인과 단체의 생각과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좀 폐해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는 증거 조작이나 아니면 공작원에 의한 조작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소위 국정원 프락치 공작 사건이라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자신이 이른바 프락치로 활동을 하였다면서 양심 고백을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제보자로부터 확인된 피해자들과 그리고 이 사건의 대책위원회가 고소인 고발인이 돼서 현재는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보자의 제보에 의하면 국정원에서 소위 아로 사건의 제보자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제보자를 회유하고 돈과 성매매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유대 관계를 맺도록 해서 어떤 사건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조작하는 것에 협조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은 적법한 내사였다라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을 했었는데 만약 정말 국가의 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면 이러한 조작이나 공작이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런 통제 없이 국가범법 사건이 만들어질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제보가 없었다면 또 어떤 사건이 만들어졌었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작 사건을 통해서 체제를 위협하는 적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선고된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해석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2008년 4월경에 이제 금강산에서 이루어졌던 남북 청년 학생 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남북 학생들이 만나서 이제 공동 결의문을 작성하고 합의에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취지가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자는 취지였고, 그리고 통일부의 승인을 거쳐서 진행했던 적법한 행사였기 때문에 이 결의문을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발표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통일부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팩스로 북한 학생단체의 결의문을 받아서 보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 공동 결의문 발표 행위와 그리고 결의문을 보관했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 지난 7월에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했었습니다. 이 공동 결의문 발표는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적 동조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반면에 팩스로 받았던 북한 학생단체 측의 결의문의 보관 행위는 이적 표현을 소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가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한 현실에서 그나마 통일부의 승인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과물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는 얼마든지 국가보안법이 적용돼서 기소되고 또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올해 이제 정교조 본부 또는 지부에서 통일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그때 당시에 북한 측의 연설이나 공연을 접하고 관련 자료를 습득한 후에 이를 보관하고 이를 보유하면서 함께 토론한 행위를 두고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이 해당 자료들이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고무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당시 함께 기소된 혐의였던 이석단체 구성의 경우에는 변혁의 새시대 교육운동 준비위원회가 이런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런 동조하는 단체로 볼 수 없고 북한과의 연계성도 확인할 수 없고 통일운동을 강조하는 그런 실천적인 활동을 중시하는 의견 그룹을 추구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적단체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위의 활동을 이적동조 혐의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적법한 교류 행사를 통해서 방북하였을 당시에 취득한 표현물을 소지한 것에 대해서 이적 표현물 소지의 혐의를 적용하고 그리고 그 혐의를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의 피고인들이 구성한 단체나 그 활동에 대해서는 이적성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철학과 신념, 그리고 당사자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과 뜻을 갖고 활동하고자 했다라는 입장은 받아들이면서도 일부 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 법이 자의적으로 적용이 되고 또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혁명동지가 제창 행위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노래 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이적성이 인정되고 특히 노래가 과격하고 선동적이고 그래서 이것을 따라 부르는 것에는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제창한 행위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나 구성원들의 활동을 동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래 제창하는 행위가 찬양의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적 동조 혐의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도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자의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이었습니다. 혁명동지가는 1991년에 만들어진 노래였고 오랜 시간 민중가요로 불렀던 노래인데
이 노래가 만들어진 이유나 배경에 대한 해석과 고려는 전혀 없이, 그리고 정작 이 노래의 작곡가는 지난 22년간 이 노래의 이적성이 문제가 된 바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가 이적 표현물이 되고 노래를 재창한 행위가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행위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국가의 존립 안전과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는 이 표현에 대한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 혐의를 누구에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법의 적용과 집행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발제 과정에서는 많은 사건들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올해의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들만 살펴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용해서 기소에 이르고 최종 처벌에 이르는 과정이 자의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인지 많이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건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인을 처벌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요건이 되는 범죄 사실이 매우 명확해야 하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북한의 주장이나 입장과 유사한 내용을 말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글이나 노래 등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기만 해도 그것이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로 해석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북한 방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해도 그 영상을 보는 것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고 여전히 자기 검열이 계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번 판단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의 문제보다는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 북한과의 관계를 달리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 단체이면서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서로 잘 알지 못한 채 다른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알기 위한 시도와 노력은 곧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그 결과로 쉽게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전히 2020년이 되어서도 공작으로 사건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적의 존재를 공고히 하려 하고 있고, 내사와 수사 과정에서도 위법하거나 인권 침해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교류와 협력의 결과물도 언제든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현실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공고한 토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7조 폐지 법안도 발의가 되었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뜻을 모으고 있는데,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필요하지만 법이 전면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이러한 문제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